예, 방금 소개받은 서업 연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담위원회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조 대표님하고 그다음에 회원님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최병훈 대표님 방금 말씀하신 게 사실 여기 계신 분들하고 사업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덜 관심이 있겠다라고 조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저하고는 관계가 많습니다. 열심히 키우시면 제가 날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물류에 관련돼서 발표를 드릴 거고요. 그 목차를 잠시 눈으로 보시는 사이에 저는 그러면은 방금 대표님 이제 조 대표님 소개도 해주셨지만 제가 뭐 다 살아온 이력, 직장 경력 위주로 오른쪽에 있는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원래는 이제 저는 앤더슨 지금 액센처라고 이름 바뀐 앤더슨에서 컨설턴트로 시작했고 미국에서 I2 다니면서 서플라이 체인 쪽으로 프로젝트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 다니면서 뭐 국내 삼성전자 같은 그런 기업들 대상으로 프로젝트도 좀 많이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대한통운이나 뭐 같은 메시코리아는 사실 부릉이라는 상표로 유명한 그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하는 곳이고, 포스코에서는 물류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신사업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폭제를 만들 때 TF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고요. 얼마 전까지 S푸드에서 다니면서 서플라이 체인, IT, 물류 등을 이제 담당을 했었고요. 오늘 간단하게 과거에 이 회사 또는 저 고객사 등을 거치면서 했던 프로젝트의 몇 가지 사례를 특히 요즘 흔히 하는 스마트라는 표현에 관련되는 것 위주로 좀 하고, 마지막에 이제 물류비에 관련되는 걸 좀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25분 정도 있는데, 우선 물류 로지스틱스라는 거를 뭐 아시는 분은 아주 잘 아시겠지만 약간 덜 익숙해 하시거나 그거는 그냥 아래 것들 시키면 되지 뭐 하시는 이런 좀 그 약간 기업의 C레벨 분들께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서플라이 체인의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제일 왼쪽에 있는 부품 공급사 서플라이어에서 우리 회사의 생산법이나 공장으로 오는 이 물류를 보통 조달 물류, 인바운드 물류라고 보통 표현하고, 공장에서 만들어서 해외 판매법인으로 보내거나 뭐 RDC라고 보통 말하는 그 디스트리뷰션 센터라고 유통 창고 같은 데 보관하는 걸 이제 공급 물류. 그리고 판매법인에서 1차 고객사인 뭐 예를 들면은 한국 같으면은 뭐 마트 무슨 마트 하는 이런 회사한테 파는 게 보통 이제 판매 물류라고 하고, 거기에서 마지막 엔드 컨슈머에게 가는 걸 라스트 마일, 뭐 오토바이 같은 걸로 많이 가죠. 또는 뭐 택배 같은 걸로 많이 가고, 이렇게 한 정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정방향 물류가 조달, 공급, 판매, 라스트 마일 이렇게 되고, 반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회수하거나 역방향 물류로 회수, 서비스 물류 이렇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예. 인공지능이나 스마트 관련되는 트랜스포메이션 활동들이 최근 한 5년, 3년, 그리고 작년, 올해까지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했던, 그리고 제가 직접 한 것 이외에 저희 부서 직원들이 했던 것들 위주로 좀 여기에 목차 비슷하게 있는 게 한 4개 카테고리에서 고객 응대, 과거에 콜센터에서 많이 하던 걸 뭐 챗봇이라든가 보이는 뭐 ARS 같은 것, 그리고 인공지능 비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사실 고객 응대 관련되는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측에 관련돼서는 뭐 끝도 없이 어려운, 영원히 아마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일 텐데, 그래도 최대한 근접하게 예측을 해보자, 오차를 좀 줄여보자 하는 측면에서의 물류에 관련되는 예측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 측면에서는 뭐 창고를 관리한다든가 운송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사무 업무, 요즘 뭐 RPA, OCR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여기는 일부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일부는 아직도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는 영역, 이런 거에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챗봇인데요. 이거는 굳이 설명드릴 필요도 없고 이미
뭐 예를 들면 대한통운 같은 다른 택배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택배회사가 이미 챗봇으로 하고 있고, 은행 같은 업무를 보실 때도 ARS, 보이는 ARS 이런 거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는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예. 그 다음 거는 여기서부터 약간 한 단계 더 넘어간 건데요. 앞에 챗봇이 대국민용, 일반 소비자용이라면은 이 AI 버추얼 어시스턴트는 택배 기사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당연히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접근하기 어렵겠지만, 택배 기사들이 보통 하루 종일 또는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두 손 가득 손에 물건을 들고 뛰거나 아니면은 카트에 싣고 달리기 때문에 사실 손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분들한테 인공지능이 목소리로 안내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 302호 고객님은 뭐 경비실에 맡겨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면은 그걸 읽어준다든가 안내를 해주고, 또는 아침에 이 택배 기사분들한테 오늘은 총 뭐 예를 들면 500, 200박스니까 그리고 어느 동에 몇 박스, 어느 동에 몇 박스 하는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고, 몇 시에 상차로 오세요라는 그런 정보 등등, 이런 것들을 택배 기사가 물어보면 답을 해주거나 아니면 읽어주거나, 운전 중에 사실 화면 보기 어려울 때 뭐 정보를 알려준다든가 하는 이런 용도로 택배 기사용 그 가상 비서죠. 가상 비서를 개발했는데, 이게 아마 업계에서 아마 최초인 걸로 알고 있고요. 세 번째는 물동량 예측인데, 택배 물동량 내일, 모레, 글피, 다음 주, 다음 달 얼마나 될지를 예측하는 게 비즈니스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예를 들어서 내일 트럭이 10대가 필요하다. 그럼 지금 수배를 10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물동량이 만약에 12대가 필요할 물동량이에요. 그럼 2대를 급하게 내일 수배를 하잖아요. 오늘 예를 들면은 50만 원에 구할 수 있는 게 내일은 70만 원, 100만 원 또는 못 구할 수도 있고,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동량 예측하는 게 단기적으로 오늘 내일 물량, 글피 물량도 중요하지만 일주일 뒤, 한 달 뒤, 다음 시즌은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장기적으로 파악하는 데까지 쓰고 있고요. 이걸 전국의 총 물량이 몇 박스냐는 전혀 비즈니스에 도움이 안 되는, 퉁쳐서 아무리 정확하게 맞춘들 의미가 없고, 각 집화장이라고 보통 하는데 각 서브별로, 서브 터미널별로 얼마나 많은 물량이 모이는지, 어느 곳으로 얼마나 가는지 이런 것까지 정밀하게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한 전국에 한 300개, 270에서 300개 정도 되는 서브 터미널 각각에 대해서 일 단위로 예측을 하는데 상당히 정확하게 하고 있고요. 초기에는 그냥 통계적 기법으로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는 인공지능 기법까지, 뭐 머신러닝까지 시켜서 했는데 굉장히 뭐 독창적인 아이디어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 회사 내부에서 하기보다는 이거는 외부에, 특히 아마존 같은 이런 회사의 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했고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좀 쓰다 보니까 그냥 통계적 기법이 더 잘 맞더라고요. 약간씩 오차 갭이 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가 초보자들에게는 충분히 데이터를 공급해주고 인공지능이 만든 그 예측치가 초보자에게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완전 전문가들, 통계 그냥 도사 같은 분들에게는 아직은 넘사벽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아직은 사람이 더 잘한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업종에서는. 예. 다음은 상품 분석인데요. 상품, 우리나라에서 현재 어떤 사람이 어디에 거처하는지를 제일 정확하게 아는 것은 택배회사일 겁니다. 그 사람, 예를 들면 경찰이 어떤 범죄자 또는 피의자를 뭐 전국에 수배를 다해도 도저히 찾기 어려운 거는 그 사람 주민등록 주소하고 실제 거처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인데, 택배는 또는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음식 시켜 먹는 거는 그 사람 정확한 위치를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택배의 데이터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데, 이런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이거는 한 2년치 데이터 정도를 이제 분석을 한 건데, 전국의 동네별로 어떤 품목이 많이 배송이 되는지를 택배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사실 택배 데이터는 택배 회사 입장에서
택배를 맡기는 뭐 예를 들면 쇼핑몰이라든가 뭐 쿠팡 이런 데서 정확한 정보를 안 주기 때문에 택배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물건을 누구에게 언제 얼마나 나르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문제는 박스로 막혀 있다는 거죠. 박스 안에 뭐가 들었는지 뜯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2%가 아니라 한 20% 정도 부족한 정도인데 어떻게 해서 그 해결을 했냐면요. 택배 포장지에 상품, 흔히 말하는 이제 송장이라고 표현하는 배송지에 어떤 제품 이름이 적혀요. 예를 들면 뭐 여기에 있는 것처럼 화장품인데 뭐 아모레 퍼시픽, 뭐 설화수, 뭐 150ml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것을 스캐닝을 하면서 저희가 보통 한 6면 스캐너, 5면 스캐너 같은 걸 하면서 자동으로 스캔을 하면서 그, 그 텍스트 읽은 거를 가지고 네이버에 가보면은 상품 분류 체계가 있거든요. 그 분류 체계에 매핑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정확하게 이 제품이 화장품이구나, 이거는 옷이구나, 이거는 음식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동네별로 어느 동네는 이유식이 많이 팔리고 어떤 동네는 뭐 쌀이 많이 팔리고 어떤 동네는 옷이 많이 팔리더라. 분석하다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있던데 석관동이라고 있어요. 석관동에는 타 동네 대비 굉장히 월등히 많은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옷입니다. 패션 아이템이고 그것도 20대 뭐 젊은 여성 관련되는 그리고 반짝이 붙은 이상한 뭐 이런 예를 들면은 보통 사람 잘 안 이런 옷들이 많이 팔려요. 굉장히 월등히 많아. 다른 동네는 예를 들면은 5%가 팔린다 그러면 배송이 된다 그러면은 석관동은 예를 들면 한 20% 정도로 급격한 차이를 보이는데 저는 이유를 몰랐는데 물어봤더니 석관동에 한예종인가 한국예술종합학교 당연히 이제 그게 많이 팔린 이유가 되겠죠. 근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동네별로 구, 동 단위로 요일별로 시즌별로 어떤 게 많이 배송이 되는지 정보를 가지고 이 정보와 예를 들면 이제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고객 정보를 매핑을 합니다. 카드 같은 걸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빅데이터를 굉장히 정제된 빅데이터를 만들 수 있었어요. 이 상품 데이터, 배송 데이터, 고객 정보를 사실은 돈 받고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필요로 하는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사실은 내부적으로 분석해서 파악을 하려는 용도였는데 외부에 판매까지 가능한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이거는 자동화 설비인데요. 여기 그림에는 몇 개 안 나타나 있습니다. TV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자동화 설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흔히 아마존의 키바가 대표적일 텐데 우리 왜 집에 진공 청소기 있지 않습니까? 그 무인 진공 청소기 그 진공 청소 로봇 그런 것처럼 생긴 게 뭐 큰 팔렛들을 들어 날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TV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설비들을 대부분 물류 회사들이 요즘은 다 차용해서 쓰고 있고요. 미니로드라든가 QPS 뭐 이런 스마트 패키징 기술들 이런 기술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우측 상단에 주의 자동화 설비의 저주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자동화 설비를 맹신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류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조차도 그리고 당연히 물류 자동화 설비를 써서 사용하는 분들이 아니라 판매하는 분들 이분들이 이런 설비의 우수성에 대해서 설파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실제로 목격한 몇몇 사례들은 자동화 설비를 설치했다가 불과 뭐 2, 3개월 또는 6개월을 못 버티고 대폭 수정하거나 또는 뭐 걷어내는 경우도 몇 번 봤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화 설비의 저주라고 표현했는데 맹신했던 것만큼 효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여기 뭐 아담현에 계신 전문가분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과장할 필요도 없고 뭐 말 그대로 거짓을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데 자동화 설비가 없는 창고를 예를 들어 뭐 보통 이제 저희가 자동화 설비가 들어가는 곳이 큰 대형 창고인데 창고를 예를 들면 설비가 없으면은
평소에는 느린 듯 하지만 피크 때 있지 않습니까? 추석이나 설이나 이런 이벤트일 때는 사람을 평소 대비 2배 정도 넣으면은 퍼포먼스가 2배 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퍼포먼스라 그러면 하루에 몇 박스를 포장해서 보내느냐가 만약에 퍼포먼스 측정하는 지표라면 하루에 10,000박스를 평소에 치다가 추석이다 그러면 2만도 가능하고 3만도 가능할 수 있어요. 창고의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사람만 더 투입하면. 근데 자동화 설비는 하루 2만 박스라고 맥스 딱 정해지면은 아무래도 3만 박스 할 수가 없거든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평소에는 괜찮네 하다가 뭐 급하게 뭐 좀 많은 양을 해보려고 그러면 안 된다던가 하는 이유 때문에 자동화 설비가 우리의 퍼포먼스를 맥스 얼마까지는 되겠구나. 그럼 거기다 좀 더 플러스하면 얼마 되겠지라는 이 맹신은 말 그대로 잘못된 오산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요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릴 것처럼 이게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 대비 짜증 막 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실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온 토픽이 이제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인데요. 과거 같으면은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기차 철도에 계신 전문가분들이 망치 하나 들고 기차 바퀴를 딱딱 두드리면서 이 바퀴 그 다음 바퀴 두드리면서 여기가 이상하다 여기는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문가들이 요즘은 많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공장이나 자동화 설비가 있는 공장이나 창고에 계신 분들은 운영 위주이기 때문에 어디에 언제 어떤 고장이 날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요즘 인공지능을 통해서 많은 그런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아직 성과는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는 분야가 바로 이 분야인데 아직 그렇게까지 한국에도 그렇고 제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가서도 좀 보긴 했는데 아직 압도적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회사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 계속 연구할 분야이고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오른쪽에 있는 물류센터 중에 소트 같은 경우가 사실 크리티하고 컨베이어 벨트 크리티하고 미니로드 이런 게 크리티컬한데요. 이런 설비의 핵심 위치에다가 몇 가지 센서를 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물론 이제 뭐 소음, 진동, 온도, 습도도 가끔 영향을 주는데 습도보다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저도 이제 처음에는 요 정도 센싱을 해서 진동이 이상하거나 소음이 심하거나 하는 정도로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렇게 소음이 심했던 날 어떤 뭐 장애가 있었거나 아니면 장애 조짐이 보였구나 하는 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만든 걸 가지고 분석 모델을 했었는데 실제로 현장에 적용하다 보니까 훨씬 더 중요한 게 전류더라고요, 전류. 전압하고 전류. 그래서 전류 센서를 달아서 하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맞추고 있고. 그래도 아직은 여기는 미개척 영역이고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해야 될 분야인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영역인데요. 독 매니지먼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DMS라는 용어로 표현하는데 독 매니지먼트 솔루션이라고 표현하는데 도크라는 게 창고에 가보면은 큰 트럭이 물건을 딱 대고 물건을 내리거나 싣거나 하는 곳을 도크라고 표현하는데 이 도크가 굉장히 많아요. 한 작은 데는 한 10개, 20개 정도 되는데 뭐 100개 뭐 또는 뭐 약간 더 넘게 상차하는 곳이 뭐 한 7, 80개, 하차하는 곳이 뭐 몇십 개 이렇게 돼서 100몇십 개 정도 되는 큰 곳은 그런 허브 터미널 같은 데는 트럭마다 너는 4번 도크로 가라. 너는 37번 도크로 가라라고 배정을 해주지 않으면은 트럭이 자기 마음대로 가까운 곳에 세우지 않습니까? 트럭 기사가. 그러면 업무 효율이 안 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 페이지에서 제가 컨베이어 벨트를 말씀드렸는데 큰 센터 같은 데는 컨베이어 벨트 다 이으면은 한 40km 마라톤 코스 정도 나옵니다. 42km 정도.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지점에 물건을 내리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가다가 자기가 가야 할 종착지로 한 박스씩 한 박스씩 이렇게 우리 고속도로 경부선 타고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천안에서 내리고 어떤 사람은 대전에 내리지 않습니까? 타는 거는 다 똑같이 서울에서 탔는데 뭐 부산까지 가는 먼 길을 가는 물건도 박스도 있고 가까운 건 가는 박스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센터, 소팅하는 분류센터의 제일 크리티컬한 자원이 바로 컨베이어 벨트인데, 한 42km에 달하는 컨베이어 벨트인데, 이 제일 핵심 리소스를 오래 잡아먹으면 퍼포먼스가 안 나고 빨리 올라갔다 빨리 내려오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박스별로 이 박스는 최악의 경우 42km를 달리는 거고, 운이 좋으면 10km 만에 내릴 수억만 가면 10km 만에 내려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트럭별로 그 안에 담긴 물건의 종착지가 어딘지를 알기 때문에 각 트럭별로 너는 32번 도크에 가면 제일 효과적이겠구나. 이 트럭은 22번 도크로 가야겠구나 하는 이런 활동을 하는 게 동 매니지먼트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 다른 회사도 많이 쓰는 게 발착이라는 게 이제 출발하고 도착하는 보고를 지오펜스라고 이제 GPS랑 트럭에 있는 그 DTG, 그리 말해 이제 뭐 타코미터죠. 그거랑 연동을 시켜 놓으면은 굳이 옛날 같으면 기사가 나 출발합니다라고 앱에다가 누르고 도착했습니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이 트럭의 위치를 파악해서 이제 출발했구나, 도착했구나. IOD라고 인포메이션 오브 딜리버리, 딜리버리 인수 다 했구나. 옛날 같으면 기사가 인수증에 사인 받아서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본사에 갖다 제출했었는데 지금은 IOD, POD 같은 걸로 자동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회사가 이미 다 사용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일부 활동을 하고는 있으나 성과가 미미한, 제대로 성과가 나지 않는 것들인데, 대표적인 게 RPA는 뭐 어디나 다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OCR 관련돼서는 물류에서 특히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역에 관련되는 국제 간의 거래면 엄청나게 많은 서류인데 회사마다 다르고 선사, 뭐 항공사, 트럭 회사마다 다 표도 들어가고 그림도 들어가고 글씨도 다르고 왼쪽에 이거 주소 쓰는 사람 회사도 있고 오른쪽에 쓰는, 그러다 보니까 RPA를 가지고 OCR 처리를 하면은 아직은 그렇게 만족할 만한 정도가 안 나와서 뭐 또 다른 측면에 접근하는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블록체인. 그런데 블록체인은 머스크가 IBM 등과 몇 년 전에 했는데 그렇게 성과를 못 내고 있고 거의 손을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근데 앞으로 언젠가는 블록체인 같은 걸 쓰면은 이런 많은 서류들이 다 자동화되기 때문에 훨씬 편해지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상하차 로봇인데요. 이게 물류센터에, 택배 관련돼서 물류센터에 아직도 자동화를 못하고 있는 거의 마지막 남은 미개척지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도크 말씀드렸는데 물건을 실을 때는 사람이 싣는데 내릴 때도 사람이 내리는데 물건을 내리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사람이 개입할 여지는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컨베이어벨트끼리 알아서 자동화 설비끼리 보관하는 거, 내리는 것은 거의 대부분을 자동화하는데 내리는 거를, 올리는 거를 못하고 있어서 상차 하차만 아직 사람이 못하고 있는데 일부 시도는 내림이라고 뭐 표현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적재최적화 이런 관련돼서는 스타트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만족할 만한 정도의 효과를 못 내고 있어서 여전히 이 부분도 아직도 노력을 해야 되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디지털 트윈은 뭐 언젠가는 해야 될 거고 제 꿈이 디지털 트윈 한번 해보는 건데 이건 시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영역인데요. 물류비 관련돼서는 이건 제가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아직도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생긴 물류비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공장이 뭐 7개 공장, 창고 한 4, 5개, 자재 창고가 완제품 창고 한 2개, 뭐 지방도 배송해야 되고 등등 굉장히 복잡한, 실제로는 훨씬 더 우리나라에서만 오퍼레이션하는 굉장히 복잡한데도 물류비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정률제로 합니다. 그냥 대표적인 게 매출액이 얼마, 예를 들면은 A라는 제품이 10,000원이면 물류비 그럼 예를 들면 뭐 100원 드리겠습니다. 보관은 뭐 한 달에 뭐 100원씩 드리겠습니다. 뭐 경상도는 거기다가 50원 더해서 150원씩 드리겠습니다. 한 박스에 얼마씩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그러니까 물류비를 그러니까 책정을 하고 지급을 하는데 이게 그리 나쁜 제도는 아니에요. 회사 내에 물류 인력이 아예 없거나 또는 뭐 신경 쓸 여력이 전혀 안 되면은 그냥 매출액의 몇 프로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데 회사 규모가 1, 200억이 아니라 1,000억, 2,000억 되고 조단이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하면은
물류 전문성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그 정도의 물류비가 적정한지 판단도 안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 분리 포인트 중에 판가가 인상되면 물류비가 따라 올라가요. 작년 같은 경우 올해도 여전히 판가 인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재료비가 올라가니. 물류 활동은 100원짜리를 나르나 150원짜리를 나르나 똑같은데 물류비가 100원짜리에서 150원짜리로 판가가 올라가면 50% 인상되니까 돈 벌어서 물류회사에 다 지급하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물류비를 줄여야 되겠다는 동기부여도 안 되고, 동기부여가 된들 할 전문 인력도 없고, 그래서 이제 바꾸는 체계가 정률제로 하지 말고 물동급으로 하자. 물동급이라는 게 바로 액티비티 베이스드. 보관을 하면은 얼마나 오랜 기간 보관하느냐, 그다음에 몇 평이나 쓰느냐, 운송을 하면은 몇 톤짜리 트럭으로 뭐 몇 킬로미터를 달리느냐,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그 액티비티에 맞는 이 활동이 보관 활동인지 운송 활동인지에 따라서 정확하게 책정을 하는,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판가 인상을 하더라도 물동량이 정해지니까 충분히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물류 활동별로 액티비티별로 개선 기회를 파악하기 용이하고, 물류 인력의 전문성도 있고, 물류 인력 뽑아놨다가 위에 정률제처럼 되어 있으면은 서너 달 있다가 딴 데로 도망가거든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이제 물동급으로 하면은 물류 인력이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약간 뭐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물류 관련된 연결, 아까 최 파트너님처럼 이제 물건을 날라야 돼, 스마트팜에서 맞는 걸 날라야 돼, 이러면 저한테 좀 의뢰를 해주시면 제가 약간 도움을 드릴 수 있고, 물류뿐만 아니라 서플라이 체인 쪽으로 관련되는 그런 뭐 협업할 기회가 있으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발표 마치겠습니다. 서부사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서부사님 본인의 경험을 공유하십시오라고 계속 얘기했던 건, 우리 아담면에 저도 똑같은 경우인데, 우리 이제 한 30년 해당 분야의 그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시니어 분들이 그냥 관리만 한 게 아니고 그걸 실제로 핸즈온을 해서 그 내용을 실제로 만들어 보신 분들의 경험, 그 다음에 또 그런 지식,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로도 맞죠. 그 다음에 아담년에 많은 회사들이 자기 솔루션 뭐 여러 가지 분야로 고객들을 만날 텐데 아마 물류와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러니까 고객사 입장에서는 저 물류 부분에서 혁신하는 거, 원가 절감하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물류 서비스 회사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다양한 혁신을 하는데 그 AI나 뭐 여러 가지 수단들, 로봇, 뭐 설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데 그런 것에 다 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그걸 잘 설명하면 제 생각에는 서병교 부사장님의 경험과 지식을 셀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그 비슷한 경우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적극 참여시키고 그분들의 경험을 잘 알려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제 이제 생각이어서 계속 이런 자리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뭐 SCM 관련해서 하실 게 있으면 또 하면 될 것 같습니다.